안녕하세요. 염창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C와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만성피로라고 하면은 누구나 조금씩은 피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만성피로증후군은 그것보다 더 진행돼서 사회생활도 안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이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왔던 많은 분들, 피로를 중심으로 왔던 분들 중에서 실제 만성피로증후군은 그중에 극소수만이 이제 그렇고, 그때 바로 회복을 조치를 못하면 그분은 평생 이제 만성피로증후군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만성피로증후군은 정말 만성피로증후군, 그런 환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서는 먼저는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그리고 치료, 임상사례, 결론, 이런 식으로 오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이란 뭐냐? 말 그대로 비특이적인 증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특이적인 두통, 그리고 반복적으로 목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근육 관절 통증, 인지장애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피곤이 갑자기 생기고 점점 심해지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며, 그리고 쉰다고 해서 조절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곤한 경우 며칠만 쉬어도 좋아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많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개인생활 등의 장애를 유발합니다. 실제 동네 병원들의 내원한 환자의 한 30%가 만성피로 때문에 오지만 그 중에서 진짜 만성피로는 극소수라고 이제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만성피로증후군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한 질환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한 질병 중에 하나죠. 근데 시작은 이분들이 대부분 그냥 만성피로로 와요. 근데 그때 조절이 안 되면은 정말 심각한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는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 CBC, ESR, CRP 등 염증에 대한 걸 보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 두 번째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네랄,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것들 보고, 네 번째는 단백질, 알부민, 빌루르빈, 간 수치 이런 거에서 간에 대한 상태를 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질,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사를 보고, 여섯 번째는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남성, 여성, 뇌하수의 호르몬들을 봅니다. 그 외에 이제 호모시스틴이라든지 호상구, 알레르기에 관련된 거, 감염, A형, B형, C형, 헤르페스, 장염 바이러스, 그리고 열 번째는 RA 팩터라고 해갖고 류마티스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기타 자가 면역 질환 검사, 암 검사 등을 통해서 만성 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다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환자를 보고 필요한 검사들만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왜 만성 피로 증후군이 중추신경계 질환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소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그 기전은 명확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중추신경, 뇌혈액 장벽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손상이 되면은 독소들이 머리로 가서 결국은 다양한 질병들이 이제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이 장벽이 있으면은 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부로 못 가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바이러스라든지 피로,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다든지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장벽에 손상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벽에 손상이 오니까 결국은 독소 물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신경에 이제 손상들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뇌 조직에 이제 침범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증상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만성피로증후군을 중추신경계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뇌 장벽에서 손상되는 걸 막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 손상이 돼서 침범을 하면은 독소들을 없애줘야 되는 거. 그리고 독소들이 이제 이미 생겨갖고 어쩔 수 없으면은 그거를 빨리 해독시켜주거나 배설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비타민C가 관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침범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면은요, MRI 검사상 화이트 매터의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뇌긴을 포함한 몇 가지 뇌 부위에 퍼퓨전 이상 소견이 보이고요. 그리고 호르몬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소견, 주로 이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이제 이상 소견으로 이제 나타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전정 기능 검사 이상으로서 평형 감각에 이상이 온다든지, 걸음걸이 이상이 생긴다든지, 수면 장애, 인지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많이 보인다고 됩니다. 이게 이제 뇌를 싸고 있는 BBB인데요. 이 BBB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얘네들도 약해져요. 그러면서 인지장애라든지 다양한 뇌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치매, 파킨슨병, 이런 거, 뇌종양, 이런 것들이 다 BBB라고 하는 뇌장벽의 이제 혈액 뇌장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만성 피로라든지 다양한 질병들이 온다는 거죠. 그거를 방어해주는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 비타민 C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해주고, 만약 뚫렸다 하더라도 비타민 C가 SVCT2를 통해서 확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은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의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작용 기정. 제가 왜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했던 거는, 그때 이제 리오단 클리닉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리오단 박사가 이제 그 진료를 받았던 2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뭐냐? 무릎이 아파서 왔는 택시 운전사예요. 택시 운전하다 보면 무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이제 특징적으로 두통이라든지 목 아픔이라든지 다른 소견도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리오단 박사님은 그분을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비타민 치료를 해서 좋게 해줬어요. 저는 굉장히 놀랬죠. 사실은 무릎이 아픈데 수염 진통제라든지 정형외과 치료가 아니라 그 비타민 치료를 해서 낫게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또 한 환자는 목이 아파서 왔는데 그분은 검사하니까 캔디다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캔디다 때문에 그런 거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리오단 박사는 이분도 만성피로 증후군 때문에 이런 게 면역력이 떨어져 이런 게 생겼다고 하면서 비타민 치료를 하더라고요. 제가 리오단 박사의 그 진료 현장을 보고 나서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 만성피로 증후군이 단순한 피로적인 증세가 아니라 뇌부터 해갖고 우리 몸에 여러 군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타민 C가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혈액 장벽, BBB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호막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사실은 이게 보호가 안정화만 되더라도 독소들이 뇌로 가지를 못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 보호막에 이제 손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뇌혈액 장벽 투과도가 증가하여 신경 독성 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들이 쉽게 뇌로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 독성 물질 생성 억제예요. 이 BBB가 파괴가 됐다 하더라도 신경 독성 물질이 안 넘어가게 되면은, 아니면 적게만 간다고 하면은 뇌 손상을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경 독성 물질 생성을 억제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 C고,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신경 독성 물질인 아드레노크롬, 노르아드레노크롬들이 생성되어서 결국은 뇌나 다른 장기에 이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 기능의 증가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생기는데, 비타민 C를 통해서 면역력이 증가한다면 이 바이러스 생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감염을 막아준다는 거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결국은 뇌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비타민 C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활성산소 감소입니다. 활성산소 자체가 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뇌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뇌세포를 파괴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신 기능 호전을 시켜주는 거죠. 부신 기능은 우리 몸에서 이제 코티졸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을 내고 스태미나라든지 피로를 막아줘요. 근데 만약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코티졸 분비가 안 되어 피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타민 C가 이제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의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C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인 거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C 주사를 이제 주 2회 맞고 매일 경구용 비타민 C를 6g 이상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기는 SVCT2 검사를 해서 내가 수성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수성체가 있으니까 그 높으면은 비타민 C를 맞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나한테 맞는 용량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혈중 농도. 그래서 우리가 치료 용량이 보통 400이니까 그만큼 이제 용량을 올려서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치료를 해서 3에서 6개월 해갖고 효과가 좋다.
계속 가는 거고 효과가 없으면은 거기서 중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근처의 병원에서는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이랬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래도 비타민 C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기 과정은 피하지만은 혈중 농도 검사는 꼭 해야 됩니다. 비타민 C 혈중 농도는 20g을 맞고 혈액에 올라가는 거를 체크하는 건데 만약 100이다. 혈중 농도가. 그러면 이제 400까지 오니까 이 사람은 4배니까 80g이 맞는 거고, 그리고 만약 140이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면 한 3배 정도 되니까 이분은 60g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량까지 올라가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맞아서 한 3개월 정도 해봤을 때 치료 결과 좋으면은 계속 가는 거고, 만약 이제 치료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으면은 결국은 그 한 번 더 3개월을 더 할지 아니면 중지할지를 이제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이제 제가 비타민 C를 가지고 했던 연구들입니다. 첫 번째는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서 비타민 C 고용량 정맥 주사를 줬더니 피로가 없어졌다는 거를 이제 논문으로 냈던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논문은 이중 맹공 실험으로서 150명의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구는 비타민 C를 줬고 한 구는 이제 생리식염수를 썼어요. 그랬더니 비타민 C를 썼던 군이 피로가 없어졌고, 또 하나 그 이유는 활성산소를 떨어뜨려줬어요.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국제학술지에 이제 실었던 연구 결과입니다. 즉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떨어뜨리면서 피로를 없애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죠. 이 논문이 나옴으로 인해서 비타민 C 주사라든지 비타민 C 먹는 게 피로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줬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암 환자의 삼해질에 대한 관련된 연구인데요. 제가 이것도 이제 2007년도에 썼던 논문인데, 말기 암 환자한테 비타민 C를 주고 39명을 대상으로 암 환자에게 비타민 C를 주 2회 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주고. 그랬더니 삼해질이 이제 좋아졌더라 하는데, 거기에는 뭐 전반적인 증상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능적인 점수, 그 외에 이제 증상적인 점수에는 피로뿐만 아니라 오심구토, 통증, 그리고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피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 임상적으로 검증을 했던 거죠. 이 환자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2000년도에 그때 리오단 클리닉 가서 이제 공부하고 나서 만났던 첫 번째 환자였는데요. 42세 여자 환자인데 주 증상은 몰라요. 진단명은. 이분은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카팔터널 증후군,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척추협자증, 고프롤락틴 혈증으로 인해서 그 프롤락틴 수치가 275로 거의 이제 생리도 안 나왔던 이제 이런 분이에요. 그동안 수술도 여러 차례 받고 통증 조절도 안 돼서 뉴론틴, 마이폴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엄청나게 먹었었죠. 그랬던 분에게 이제 수녀님이 저에게 이분 좀 치료해 달라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해서 비타민 C 60g, 경구로 18g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확 없어지고 프롤락틴 수치도 4.5로 떨어지면서 생리가 4년 만에 했고 사회생활이 가능해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더 치료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타민 C 경구만 18g씩 먹였습니다. 그 후로 이제 환자분은 몸이 너무 좋아져 갖고 직장으로 복귀했다고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만약 이분이 이제 저를 안 만나고 제가 미국 가서 비타민 C를 공부 안 했었으면은 이 환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폐인처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생활 불가능하고 계속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하루 이틀 보내면서.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병을 원인 치료를 몰랐을 때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C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의심되면 진단과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되고요. 조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 그냥 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피로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뭐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 질환, SLE, 정신병 등으로 이제 점점 악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 치료는 만성 피로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값싸고 안전한 치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SBCT2 검사를 하면 좋지만은 검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비타민 C 혈중 농도라도 검사를 해서 적절한 용량으로 한 3개월 정도 치료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만성 피로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겪어요. 근데 그게 만성 피로로 끝나는지 아니면 증후군으로 가서 중추신경계 질환까지 진행되는지는 결국은 그 본인이 어느 시기에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지금 보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자기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생각되면은 바로 지금 즉시 병원에 가서 비타민 혈중 농도 검사하시고 비타민 C 치료를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